예, 반갑습니다. 우리 1차 시에 사회적 경제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던 김혜덕입니다. 지난 강의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강의 내용 중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윤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이 기업들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디자인 싱킹과 공감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디자인 싱킹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할 때 문제를 풀어가던 사고방식에서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인데, 공감을 하려면 상대방을 잘 관찰하는 것이고, 관찰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상대방의 문제점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사회적 기업이 되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 이 해결의 방법은 바로 디자인 싱킹이고, 이 디자인 싱킹을 가장 잘 하는 방법이 공감이라고 알고, 이제 다음 디자인 싱킹과 공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싱킹 5단계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기, 두 번째는 문제 정의, 세 번째는 아이디어 도출,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 마지막 다섯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그럼 이 단계를 하나씩 먼저 설명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가 공감하기인데, 이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장애인의 있어요, 주변에. 근데 저 장애인의 문제점이 뭔가 있는데 그걸 찾아서 우리가 좀 뭔가 해결해 주고 싶을 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장애인을 만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깊이 있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처한 문제를, 정확한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열심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예를 들면 만일에 저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장을 제일 잘 공감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뭐 한 몇 시간 동안 눈을 가리고 있어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문제를 잘 찾겠죠. 그런다고 관찰만 한다고 문제가 찾아지는 건 잘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과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문제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뿐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 정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있던 그 문제점을 다양한 문제 중에 앞에서 말했던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면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찾았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아이디어를 도출, 아이디어를 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일 때 아이디어는 하나만 나올까요? 아니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꺼집어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시연을 해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이 단어는 게임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게임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에 앞서서 재미 요소나 이게 잘 구현이 되는가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제작하는 시제품을 만드는 걸 프로토타입이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시제품, 이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하냐면 테스트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거, 이 디자인 싱킹은 무조건 성공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빨리 실행을 해보고
빨리 실패하는 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해보면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내서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협동조합이나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이 5가지 단계를 하다 보면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법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예, 화면에 보면 알겠지만 2016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가장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았던 나라가 덴마크이고 2위가 스위스, 3위가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에 비해서 58위라는 약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덴마크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 덴마크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사회적인 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람들 사이 관계가 좋다 보니까 어디서든 만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공감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공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것을 속이고 있으면 상대방의 감정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제 잘 읽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때 잘 모르면 평소에 하는 행동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을 하고 났을 때 인터뷰를 하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되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1번이고, 다음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는다. 읽는 방법은 평소에 잘 관찰하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배려하는 능력입니다. 이 배려 능력이 키워지면 서로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감이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스웨덴이었고, 이 공감이 잘 되니까 서로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님하고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도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도 읽으면서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덴마크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 수업 때문인데, 공감을 사실은 어른이 돼가지고 바로 공감하자 사실 잘 안 돼요. 이제 이 공감 능력을 언제부터 키우냐면 어릴 때부터 키워주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지금 어른이 되어도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봤죠? 공감을 잘하려면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상대방의 인터뷰에서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중요해요. 내 사업의 고객이 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공감을 어떻게 키우는지, 덴마크에서는 이런 공감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을 진행을 한답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해결 수업이라고 있네요. 그죠?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앉아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상대의 고민을 듣고 난 뒤에 해결책까지 같이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만일 고민이 없을 때는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그만 이야기도 힘든 이야기도 하게 되겠죠. 처음부터 내가 고민 이야기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각자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하다 보면 이제 고민이 나오고 그리고 그 고민을 같이 해결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꼭 고민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만 할 필요는 없어요.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필요 없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족과 엄마와 함께 그냥 이야기하는 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이런 고민이 있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에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해주고 그게 내가 도움이 된다면 또 나의 행동으로 그죠? 해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수업이 좋은 공감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이제 이 공감 능력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감 능력을 키워야지만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그죠?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어리니까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감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의 다양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의 또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사회적 기업가가 되면 평소에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장애인은 없을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취업을 못하는 청년이 없을까? 그리고 다문화 가족은 없을까?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주변을 많이 돌아다 보게 되고 이렇게 돌아다 보면 그 사람의 문제점이 보이면서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면서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을 하면 되겠죠. 무지개식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무지개식판이 발견한 사회적 문제 해가지고 식판에 무지개 모양의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식판이 있습니다. 이 식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볼 건데 저도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밥을 먹고 나서 식판을 갖다 두러 가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제일 안 먹는 음식이 뭘까요? 예, 야채죠. 그리고 김치. 그렇지만 우리 메뉴에는 또 야채를 꼭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는데 근데 학생들에게 또 물어보면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남겼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의 대답이 식판에 어느 정도 음식을 담아야 적당한지 가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식판을 가지고 갈 때 급식소에 계시는 분한테 적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만 그분들도 어느 게 적은지를 잘 모르니까 그죠? 보통 덩치를 보고 양을 주죠. 좀 덩치가 큰 애들은 좀 많이 주고 덩치가 좀 작은 아이들은 적게 주는데 어쨌든 이 양을 가름하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2013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한번 측정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일 국내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무려 932톤에 달한다. 2011년에 26,000톤이던 음식물 쓰레기가 2012년도에는 3만 톤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3906톤이 되었습니다. 거의 계단식으로 지금 음식물 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은 더 많아졌겠죠. 근데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아지면 뭐가 또 많아질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서울시에서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현황이라 해가지고 같은 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3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40억이었고 2014년도에는 43억, 거의 한 해에 몇 억이 더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지금 지불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202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만일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리지 않는다면 이 돈을 다 교육 예산에 좋은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먼저 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질소 및 유해 화합물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화합물에 파리나 모기 등의 해충이 번식을 하고,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를 누가 먹나요? 그렇죠. 우리가 먹습니다. 즉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만일에 소각을 하게 되면 이 쓰레기가 마르지 않고 축축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로 돼서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 증가로 돼서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 하고 디자인 싱킹을 하고 공감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식판에 음식물 양을 조절을 좀 하면 음식 쓰레기 양이 줄어들 거야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았죠.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네, 이 양을 줄이기 위해서 식판에다가 뭘 하자? 네, 선을 그어서 그래서 무지개 식판을 만든 겁니다. 있죠. 그래서 식판 바닥에 줄을 그어서 표현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급식을 받을 때 이야기하면 되죠. 여기 반 공기, 한 공기, 또 덩치가 큰 아이는 또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요.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반찬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단순한 선 하나를 그었는데 70%의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더라고 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의 70%가 준다는 말은 아까 앞에서 봤던 202억 원의 70%가 되면 엄청난 돈이지요. 70% 같으면 약 한 140억 원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우리가 다른 교육 예산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가능하면 다 먹고, 그죠? 그리고 좀 적게 만들어서 버리는 양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죠? 예쁘게 줄이 그어진 이렇게 무지개 식판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디자인 싱킹과 공감으로 문제를 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 찾기입니다. 왼쪽에 보니까 할머니가 폐지를 가득 채우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할머니의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무거운 폐지를 담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있다. 폐지를 리어카에 가득 채우면 3,000원을 벌고 한 달에 10만원 정도 번다. 자, 지금 저 가득 채운 리어카를 끌고 가서 받는 돈이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조차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달에 고작 버는 돈이 한 10만 원 정도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할머니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처한 문제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우리가 공감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나요? 관찰하기였죠. 인터뷰하기였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청년들이 6개월간 할머니 뒤를 따라다니면서 할머니를 관찰을 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다양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문제도 있었고 할머니가 말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먼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나는 종일 돌아다녀서 너무 힘들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리어카를 끌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놓이는 힘에는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고, 두 번째 문제는, 자, 우리 리어카는 사실 인도는 좀 걸어 다니기 힘들어서 보통 차도의 가장자리를 달아보니까 좀 위험하다. 특히 밤에는, 새벽에는 더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비가 오면 일을 못해. 비가 오면, 그쵸, 종이도 적고 해서 다니지 못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매일 일을 해도 3,000원 벌고 한 달에 10만원 밖에 못 버니까 정말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벌지 못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마지막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리어카가 너무 무거워. 이 리어카가 무거운 데다가 여기다가 폐지를 올리면 더 무거워서 주울 때마다 되게 힘들어 라는 이 할머니의 처한 문제를 우리는 몇 개를 찾았냐면 5개를 찾았어요. 그럼 이 5개의 각각 해결 방법을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할머니의 입장에서 내가 매일 돌아다니면서 나는 쓰레기를 줍고 길에서 또 이 리어카를 끌고 다녀야 되고, 비가 오면 일도 못해서 돈도 못 벌어요. 만약 비가 30일 중에 반이 오면, 그쵸, 나는 5만원 밖에 못 번다는 이야기죠. 수입이 너무 적고, 그리고 리어카 한 몸도 사실은 다니기 힘든데 이 큰 리어카를 끌고 폐지까지 실어서 끈다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하다. 자, 이 위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특히 낮보다는 밤이 더 문제였죠. 밤에 리어카가 다니면 어두우니까 리어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볍게 리어카를 제작하고 리어카 양면에다가 뭘 했냐면 형광천으로 리어카에 붙였어요. 그러면 형광이니까 밤에도 새벽에도 잘 보이겠지요. 그래서 위험한 문제를 지금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리어카가 너무 무겁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일반적인 리어카보다 훨씬 더 조금 작게도 만들었고 가볍게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죠. 가볍고 튼튼한 리어카를 제작을 했어요. 두 가지 문제는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아직 해결 못했나요? 그렇죠. 수입에 대한 거. 또 뭐였냐, 비가 오면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수입이 너무 작다. 저렇게 해도, 그리고 하루 종일 할머니는 누비고 다녀서 힘들다. 요 두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방법이 나왔어요. 어떤 방법이 나왔냐면, 이 할머니의 요 형광 펜천에다가 뭘 하자? 광고를 실어보자. 자, 광고는 하루 종일 누비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광고 회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려면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할머니를 통해서 하면 이 할머니는 어차피 돌아다니잖아. 그죠? 그러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리어카에 광고를 붙여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수익으로 리어카 광고물을 붙여서 50%의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고물을 이제 누군가 모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이걸 하는 회사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 학생들, 따라다니는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끌림이라고 정하고 창을 해서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광고 수익을 남겨서 할머니들에게 수익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끌림은 착하고 저렴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여기로 전화하면 광고를 할머니 리어카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문제를 지금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냐면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여전히 수입이 적었고 이 술에는 하루 종일 골목을 누비며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청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술에다가 광고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붙였던 그 형광천에 광고 문구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면 리어카에 광고하기 해서 회사 이름이 끌림이고 착하고 저렴한 광고해서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죠. 이 청년들이 사실은 회사를 만들고 이 광고를 받아서 이 할머니들의 수레에다 붙여서 수익을 창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광고물을 붙이면 50%의 수익을 이 할머니에게 되돌아줍니다. 실제로 저희가 광고를 한번 해보면 예상외로 되게 광고가 비싸요. 근데 이 할머니를 이용하면 광고비도 싸고 그리고 이 광고비의 일부는 이 할머니에게 다시 수익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좋죠. 그러면 이 광고를 누군가는 받아야 되겠죠. 이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학생들이 끌림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디자인 싱킹 하면서 이 할머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우리가 찾아냈죠. 그리고 그 문제마다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일 해결하기 힘들었던 그 수익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준 겁니다. 한 개만 해준 것도 아니죠. 형광을 이용해서 밤에 위험한 것도 막아줬고 그리고 또 수레를 가볍게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닐 때도 좀 편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은 여러분들도 앞에서 배웠던 디자인 싱킹을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해결 방법으로 하나의 회사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Z세대가 온다입니다. 얼마 전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9주간 1위를 한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BTS였죠. 이 BTS가 9주간 1위를 하다가 1위를 넘겨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여기 보이면 The Kid Laroi라는 2003년생인 어떤 학생에게 이 1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생입니까? 여러분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 Z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Z세대가 뭔지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Z세대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도는 나라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면 이 Z세대의 특징이 뭔가를 한번 보면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알았고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인터넷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TV나 컴퓨터보다는 휴대폰이 더 친숙하다. 아마 보통의 지금 Z세대는 휴대폰 없이는 살기가 좀 힘들 겁니다. 저 역시 휴대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휴대폰이 갑자기 사라지면 아마 여러분 말로 멘붕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Z세대는 휴대폰이 친숙합니다. 그리고 글보다는 이미지나 동영상 콘텐츠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초등학생 직업 선호대에서 어떤 게 나왔습니까? 맞아,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이 유튜브 활동을 해서 수억을 벌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Z세대는 다른 세대와 많은 특징이 있는데 이 Z세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바다가 있네요. 모세 기적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바닥에 뭔가를 가려놨는데 이거를 치우면 뭐가 나올까요? 예, 맞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네, 쓰레기. 바다 밑바닥에는 우리가 버렸던 수많은 쓰레기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닥에 가라앉은 쓰레기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사실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내가 치우겠다라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청년이지만 이 아이가 처음 이 말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나이로 한 16세 정도 되는 보얀 슬래시라는 청년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전 세계에 5개의 쓰레기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쓰레기섬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태평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개 부피만큼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오고 이 플라스틱이 나중에 분해되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지요? 사실 우리가 버리는 건 아니지만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오게 되면 육지에 있던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이런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가서 이렇게 큰 쓰레기 섬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해양 쓰레기가 분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종이는 2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우유 팩도 5년 정도 걸려야 분해가 되고 나무젓가락도 20년이나 걸립니다. 일회용 컵은 마찬가지 20년, 나일론천은 30에서 40년이 걸리고 플라스틱 용기는 우리가 그냥 이걸 버렸다 생각하면 50년에서 1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캔은 버리면 얼마 분해되는데 걸릴까요, 시간이? 100년 정도 걸린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스티로폼입니다. 우리 실제로 스티로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걸 그냥 버렸을 때 얘가 해양에서 분리되는 데는 5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해가 되어도 문제지요. 이 분해된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동물의, 바다 생물의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죽게 되고 저희들은 또 이 동물을 어떻게 할까요? 먹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버린 이 쓰레기를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해서 쓰레기가 야외에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2014년도에 그래서 이 아이가 기적적인 바다 청소 기술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14세였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6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청소 기술을 발표를 했더니 최연소 환경 대상을 받게 되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그림의 노란 부분이 쓰레기 섬입니다. 2개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 중에 하와이 근처에 있는 쓰레기섬이 제일 큰 쓰레기섬인데 이 한 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른쪽에 우리나라 남북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거 면적의 몇 배일까요? 몇 배냐면 14배입니다. 지금 현재 15배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14배나 되는 이 쓰레기를 자기는 곧 치우겠다. 어떻게 치우겠냐고 발표를 했냐면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바닥거북을 붙잡아 콧 속에 박힌 이물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바닥거북의 콧 속에서 나온 물체는 10cm가 넘는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거북은 다시 바다로 돌아갔지만 언제 또다시 비슷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들은 해류를 타고 모여 바다 곳곳에 쓰레기 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바다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800만 톤. 쓰레기량은 점점 늘고 있어 2010년에서 2025년 사이에 해양 쓰레기 총량은 1억 5,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해안을 따라 두께 30cm, 높이 30m의 쓰레기 벽을 쌓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21살의 청년 발명가가 바다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게 만드는 해결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원형으로 순환하는 해류를 이용해 플라스틱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수거하는 간접적 청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태평양에 울타리를 설치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친 이 청년은 앞으로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쓰레기 청소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Every week, the volume of about 2 Empire State Buildings worth of plastic flows into the oceans, where it damages ecosystems. 기존 쓰레기 수거 방식의 30분의 1의 비용으로 10년 내에 태평양 쓰레기의 절반을 청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숨쉬기 힘들어 지금 금방 영상을 보았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이 기술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이 아이에게 이 기술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기부금을 가지고 오션 클린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1번에 U자형 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해류에 의해서 썰려오는 쓰레기를 여기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가발전으로 이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서 일부는 재활용센터에 팔고 일부는 이제 태우거나 어떻게 했겠죠. 중요한 거는 돈이 없어도 기술만 있다면, 방법만 안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아서 이런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이 약간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회사는 좀 작고 부족하지만 기술이 좋거나 그 기술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가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 아이디어가 지구 환경을 살리든지 아니면 사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1인 시위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살의 소녀인데 이 아이는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몇 년 전에 정치인들이 유세를 할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기후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무도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2018년도에 스웨덴 국회의사당의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피켓을 들고 지구를 지켜라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한 거죠. 어떤 말을 했냐면 어른들은 우리 미래를 도둑질하고 망치고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매주 금요일마다 환경에 대한 설문지나 자료를 만들어 와서 주변에 지나는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 아이의 생각에 동참을 하고 주변의 어른들도 함께 동참을 하면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서 금요일마다 이제 어른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툰베리가 17세가 되던 그 해에 우리 타임즈라고 여러분 아시죠? 타임즈는 1927년부터 올해의 인물을 연말에 이렇게 표지를 장식했는데 이 아이가 이 표지의 최연소로 장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Z세대로 지구를 위해서 뭔가 행동을 보인 거죠. 실제로 여기에 동참했던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도 서울에 있던 어떤 청소년 단체가 이 활동에 동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Z세대는 아니에요. 이 아이는 Z세대보다 더 앞에 태어난 아이인데 사실은 6살 꼬마가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6살짜리 꼬마 라이언 헐잭이 아프리카의 우물을 판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흙탕물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는 저 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매일 그 물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말씀이 70달러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우물을 봐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70달러만 있으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대요. 이 아이의 한 의도는 뭐냐면 엄마가 70달러를 주기를 바란 거죠. 근데 이 엄마는 70달러를 주지 않고 오늘부터 네가 엄마를 도우면 엄마가 용돈을 더 줄게.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엄마의 일을 도와가지고 70달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70달러를 가지고 기쁘게 학교에 달려가서 학교가 아니네요. 유치원에 달려가서 선생님한테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은 갑자기 아이가 물으니까 아프리카는 좀 못 사는 나라니까 70달러면 되겠지 했는데 사실은 우물 하나를 파는데 그 당시에 2000달러가 필요했답니다.
70달러와 2000달러는 엄청난 차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실망해갖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70달러가 아니고 2000달러랍니다. 어떡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내가 이 70달러로 주스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이 주스를 가지고 어른들을 설득해서 돈을 기금을 모아 보거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매일 그 주스를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른들 앞에.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우물을 봐주려면 2000달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스를 팔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6살짜리 아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어떤 어른은 뭐 100달러, 어떤 어른은 1000달러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2개월 만에 7000달러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우물을 봐주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냥 어린 아이가 그 마음만 가지고 한 행동인데 이게 70달러가 7000달러 지금 그죠? 100배가 커진 겁니다. 2001년 라이언이 10살이 되던 해 라이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라이언 우물재단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10살 때 CEO가 된 거죠. 그리고 2006년 때 라이언이 15살 때 이 우물재단은 15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서 43만여 명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을 봐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현재 자기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 어떻게 해서 우물을 팠고, 어떻게 해서 기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우물을 파주는 그 모든 과정을 연설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모금으로 우물을 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보얀 슬랫이나 여기 있는 라이언 헐잭이나 사실은 돈이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꼭 돈이 있어야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 레모네이드 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는 해마다 레모네이드 데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하루 동안 자기가 만든 레모네이드를 팔 수 있는 날을 제정을 해놨습니다. 이 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모네이드 데이는 마이클 홀트하우스라는 사람이 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지난해까지 이 레모네이드 행사에 참여한 학생이 100만 명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회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하루 동안 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팔면서 비즈니스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죠.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레모네이드를 판다고 생각하면 레모네이드를 사서 파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서를 써야 돼요. 먼저 이 레모네이드를 어떻게 만들 거고 얼마는치를 만들 거고 한 잔에 얼마를 팔 거고 다 계산을 해서 계획서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일단 레모네이드 한 개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나는 레모네이드를 몇 개를 살 거고 이 가격이 얼마이고 이걸 가지고 레모네이드가 몇 컵 정도 나올 것이고 그럼 한 컵은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는 계산을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다 팔리면 모르겠지만 안 팔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장사니까 믿지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하루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서를 다 쓰다 보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모네이드 날을 경험한 친구들 중에서 80%의 학생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내가 레모네이드를 사고 만들고 팔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겼던 다양한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서 결국은 이 장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72%의 아이들이 나는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을 알았다. 하루 동안이지만 내가 CEO가 돼서 레모네이드를 직접 팔아본 거죠. 팔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팔리는 게 아니죠. 지나가는 분한테 홍보도 해야 될 거고 우리 레모네이드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겠고 이런 걸 해보니까 나도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4%의 아이들은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루의 행사지만 이 아이들은 이 행사로 많은 것, 특히 여기서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하죠.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스토리를 집어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12차시까지 사회적 기업에 관한 다양한 강의나 그리고 체험 또는 실제로 이제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줄 겁니다. 이걸 잘 듣고 여러분들도 미래에 아마 가까운 미래가 되겠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멋지고 또 이 Z세대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시간 했던 강의를 마칩니다.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박연태 선생님 통해서 물어봐도 되고 다음에 혹시 카톡방이나 다른 모임이 있을 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